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 3년 9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 나라에 100만에서 200만 명이 사라진 그야말로 믿기 힘든 비극에 관한 것입니다. 1975년 어느 날 갑자기 동남아시아의 평화로운 나라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였죠. 도시는 순식간에 쑥대밭이 됐고 무고한 시민들이 하나둘씩 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 프놈펜은 텅 빈 유령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 모두 강제로 농촌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 킬링필드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라는 뜻이죠.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평범한 농부처럼 보이는 한 남자, 폴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련의 스탈린, 독일의 히틀러와 함께 역사상 최악의 학살자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캄보디아의 비극이 전 세계에 알려진 건 1979년 1월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S-21 수용소가 발견되면서부터였죠. 이곳은 중앙보안센터라는 명목하에 민간인들을 신문하고 고문하고 처형하는 곳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수용소 문을 열었을 때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원래 학교였던 이 건물에서 발견된 건 피를 잔뜩 흘리고 있는 시신들이었습니다. 발은 쇠로 된 기구에 묶여 있었고 부패한 시신 곁에는 까마귀만 맴돌고 있었죠. 이런 장면이 건물 전체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상 속에서 아이들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시신들 틈에서 겨우 살아남아 있었던 거죠. 당시 캄보디아 전역에는 약 200개에 달하는 수용소가 있었고 S-21 수용소에만 약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이 수감되었는데 취재진이 발견했을 때 생존자는 고작 12명이 전부였습니다. 이 대학살의 중심에 있던 폴포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습니다. 그럼 그가 왜 희대의 학살자가 되었을까요? 19세기부터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폴포트는 프랑스 유학 시절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됩니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환멸을 느낀 그는 평등한 공산주의가 캄보디아를 유토피아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캄보디아로 돌아온 폴포트는 1967년 인민해방군을 조직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크메르 루즈였습니다. 붉은 크메르라는 뜻이죠. 무장투쟁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이 무렵 캄보디아의 지도자는 독립영웅 시아누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재 권력을 휘두르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발생하자 북베트남은 물자, 운송로로 캄보디아 동부 지역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유명한 호치민 루트였죠. 이에 미국은 1969년 3월부터 캄보디아를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작전명 메뉴 아침, 점심, 저녁 이름을 붙여가며 14개월간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농토의 80%가 불모지가 됐고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250만 명의 피난민이 수도 프놈펜으로 몰려들었죠. 1970년 3월 론놀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시아누크를 몰아냅니다. 하지만 친미 정권인 론놀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국민과 나누지 않고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폴포트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크메르 루즈는 평화와 평등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론놀 정부와 내전을 벌였고 부패한 정부의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크메르 루즈를 환영하게 됩니다. 1975년 4월 17일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가 프놈펜에 입성합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지만 친절하던 크메르 루즈는 곧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론놀과 관련된 정치인, 공무원, 경찰관, 군인 등 약 700여 명을 처형한 뒤 도시에 살던 사람들 모두를 강제로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수도 프놈펜은 텅 빈 유령 도시가 됐죠. 크메르 루즈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미국이 곧 프놈펜을 폭격한다. 3일만 떠나 있어라. 폭격의 트라우마가 깊었던 국민들은 겁에 질려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금세 돌아올 줄 알았던 사람들은 폭염 속에서 몇 날 며칠을 헤매야 했고 이 과정에서 약 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폴포트는 1975년을 0년으로 명명하며 캄보디아의 역사를 모조리 지우고 민주 캄푸치아를 선포합니다. 그의 목표는 완벽한 공산주의 국가, 순수한 프롤레타리아만 존재하는 세상이었죠. 폴포트는 하얀 세상, 순수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불순물 제거. 자본주의나 현대 문명을 떠올리게 하는 건 모두 없애야 했습니다. 둘째, 탐욕이 생길 수 있는 요건 제거.
모두가 똑같이 가난하게 살아야 했죠. 셋째, 아이들을 집단 교육으로 순수한 프롤레타리아로 만들기. 도시민들은 왜 쫓겨났을까요? 폴포트는 도시에 있으면 타락한다고 믿었습니다. 순수한 프롤레타리아가 되려면 농촌에서 땀 흘려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어린아이, 심지어 병원 환자까지 모두 예외 없이 농촌으로 보내졌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집단 농장에서 노예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폴포트는 중국의 대약진 운동을 모방해 쌀 수확량을 3배로 늘리겠다는 무리한 목표를 세웠고, 사람들은 매일 맨손으로 땅을 파며 일했습니다. 학교는 모두 폐쇄됐고 어린아이들도 노동에 동원됐죠. 고된 노역에 비해 배급받는 식량은 나뭇잎이나 바나나 줄기를 섞은 묽은 죽이 전부였습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하나둘씩 쓰러졌고 일터는 곧 무덤이 됐습니다. 당연히 목표량 달성은 실패했습니다. 굶주린 상태에서 제대로 일이 될 리 없었죠. 그런데 농장 감독관들은 처벌이 두려워 거짓 보고를 합니다. 100을 생산하고 200을 생산했다고 보고하면 200에 해당하는 세금이 떨어졌고 식량은 더욱 줄어들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쥐, 거북이, 뱀을 잡아먹으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사유재산은 금지됐고 물물교환도 금지됐습니다. 모두 똑같은 검정색 옷을 입고 똑같은 단발머리를 하고 타이어로 만든 샌들을 신어야 했죠. 크메르 루즈는 혁명을 위해 아이들을 적극 활용합니다. 세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소년병이 됐고 부모와 분리돼 스파이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다가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군인들에게 일러 바쳤죠. 크메르 루즈의 비판적인 말을 한 사람들은 조용히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있으면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은 사회계급을 만드는 근원이라며 부모와 자식을 흩어놨고 사랑이나 연애도 금지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폴포트는 인구, 즉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강제 결혼을 시행합니다. 군인이 원하는 여성은 상대방 동의 없이 결혼시켰고 결혼 후에도 감시와 통제가 계속됐습니다. 성관계를 피하면 죽인다고 협박했고 많은 여성들이 폭행을 당했죠. 1976년 폴포트는 반혁명 세력이 인민의 사상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합니다. 지식인, 의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 서구 세력에 오염됐다는 이유로 처형됐습니다. 안경 쓴 사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손이 하얀 사람, 예술인, 운동선수. 기준은 없었습니다. 무조건 시킨 대로 하고 무표정하게 글씨도 모르고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죠. 수용소 생활은 온종일 신문과 고문의 반복이었습니다. 채찍질, 손톱뽑기, 전기충격, 물고문. 크메르 루즈는 총알을 아낀다는 이유로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자신의 일생을 수천 페이지에 걸쳐 써내야 했고 대부분은 CIA 스파이라는 거짓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S-21 수용소는 들어갔지만 돌아오지 않는 곳으로 불렸습니다. 폴포트의 방침은 반역자들은 재교육시켜도 소용없다. 뿌리를 뽑는 게 최선이다였으니까요. 처형 장소는 프놈펜에서 15km 떨어진 곳으로 옮겨졌고 이곳에서 집단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킬링필드였죠. 크메르 루즈는 수감자들에게 자신이 묻힐 구덩이를 스스로 파괴했고 무자비하게 처형했습니다. 3대에 걸친 가족들이 모두 학살 대상이었고 갓난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를 나무에 내리쳐 죽이거나 공중에 던져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집단 매장지는 현재까지 300곳이 넘게 발견됐습니다. 1978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합니다. 국경 분쟁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거든요. 베트남군은 빠르게 진격했고 1979년 1월 7일 프놈펜을 점령합니다. 폴포트와 크메르 루즈 지도부는 서쪽 정글로 도망쳤고 이렇게 3년 9개월간의 악몽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취재진이 들어왔을 때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참상이었습니다. S-21 수용소의 시신들, 그리고 그 틈에서 겨우 살아남은 12명의 생존자와 아이들.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997년 7월 25일 폴포트에게 대학살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나의 양심은 깨끗하다였습니다. 정말 뻔뻔했죠. 결국 폴포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가택 연금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학살에 대한 사과나 반성도 제대로 된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떠난 겁니다. 주요 간부들의 재판은 킬링필드가 끝나고 약 30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키우 산파는 2018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나머지 범인들은 나이가 들어 사망했습니다.
결국 학살의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은 채 억울한 희생만이 역사 속에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캄보디아의 비극은 불과 50년도 되지 않은 일입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단 3년 9개월 동안 한 나라가 지옥이 됐고 최소 100만 명에서 최대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상향을 꿈꾸던 한 사람의 왜곡된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아직도 이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킬링필드, 그 죽음의 땅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캄보디아의 잃어버린 100년, 킬링필드의 비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